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학 혁신지원사업단 과장 문정홍입니다. 오늘 마침 이동을 가지고 오시는 길도 험했을 것 같고 교수님들이나 지도생들이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시작에 앞서서 먼저 일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개회사, 축사, 기념 촬영 이렇게 이어질 예정이고요. 기조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혁신 사업의 대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1강, 2강, 3강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혁신 사업의 주체이기도 한 학생들이 발표하는 학생 우수 사례 발표 4강, 5강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하고 해외사 이렇게 묶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요 중에서 기조 강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브 강의실이잖아요. 기조 강연, 요 강의실 특성을 담아가지고 한양대에 있는 강연자하고 여기 현장을 하이라이브 시스템으로 운영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예정이고, 총장님의 축사 그리고 5강에 있는 학생들 5강 발표도 역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한수정 단장님께서 개회사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혁신성과 포럼에 오신 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소개받은 혁신사업단장 이곳 기획부장 한수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죠. 이 사업을 진행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향후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한 혁신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와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축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황덕균 총장님 감사드리고, 또 세상에 없던 융합교육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해 주실 이태희 팀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재 아시지만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학의 벽 허물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대학도 큰 변환점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 대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교육혁신이라고 하는 사업의 목표 아래 5개 영역의 균형 있는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학사 구조와 제도 혁신, 그리고 교육 과정의 혁신, 교육 방법의 혁신, 지원 체계의 혁신, 그리고 제도 기반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14개의 교육혁신 전략과 1개의 기타 혁신 전략, 그래서 전체 사업 개수가 101개의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포럼은 우리 사회 전에 말씀 주셨지만 저희 대학의 교육혁신 전략 중에서 대표적이고도 핵심적인 3가지 혁신의 사례와 2가지의 학생 참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칭찬과 큰 박수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가 올해 이제 24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더 나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녹화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저희 대학의 혁신의 이 사례가 현재 저희 대학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는 여러 대학들에도 그 혁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에 홀로그램으로 참여해 주실 총장님과 우리 이태희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 행사를 차질 없이 그리고 멋지게 잘 준비해 주신 우리 혁신사업단의 연구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혁신사업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구성원들의 관심, 그리고 참여,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혁신지원 사업을 바치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논의된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자축하고 함께 또 공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혁신 사업을 늘 지지해 주시는 총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홀로그램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신학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동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 목사입니다. 2023년 서울신학대학교 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변혁과 도전의 거센 흐름 속에서 자랑스러운 2023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이 일을 위해 노력해 주신 혁신지원사업단장 한수정 교수님, 부단장 김선희 교수님, 그리고 수고해 주신 많은 교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년 전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과연 우리 대학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해낼 수 있을지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학은 2주기 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혁신지원 사업 2년차를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그간의 혁신 사업을 대내외 확산, 공유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대학 혁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서 ESG 신교육 경영과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신학대학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2024년 혁신지원사업 3년차를 다시 힘차게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조 강연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한양대학교 이태희 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실 분은 한양대학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태희 팀장님입니다. 이태희 팀장님은 한양대학교 교육혁신처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대학 평가나 재정지원 사업 이런 거에서 왕성한 활동 해주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이태희 팀장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까? 네, 저 한양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전략기획팀장 이태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침 또 폭설이 내려서 직접 갔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하이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되게 새롭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신학대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2학년 때 1년 동안 그 소사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우리 서울신학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서울신학대 앞을 많이 지나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인연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기간평가 인증제나 여러 가지 이제 대학평가에서 한수정 단장님 모시고 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서 더 인연이 있고 그리고 또 애착도 가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브는요, 저희가 2018년 정도 시기에 저희가 직접 이제 개발을 했던 건데,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이 발명가였는데요. 그때 교육혁신팀장을 하면서 하이라이브를 발명해서 특허를 받고 발명자 원부에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을 40대 후반에 이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서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대학 교육혁신의 분야가 전망인데요. 이 중에서도 대학가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학과 전형,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전공 자율 선택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 1과 유형 2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교육부도 그렇고 수도권에 있는 51개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들이 모두 동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정원을 어떻게 빼냐, 이 정원을 어떻게 모아야 자율전공학부를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에 주목할 때 저희 학교는 서쪽 융합교육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융합교육을 이번 기회에 잘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학과 전형은 어떤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무학과 전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세상에 없던 융합교육을 해서 시장과 또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인재를 길러내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래서 지난 6개월간 투혼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기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은 대부분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확정되었거나 아직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스터디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웃대학과 함께 고민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이라이브로 하면 가위바위보도 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가위바위보나 이런 거는 생략하고 바로 이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혁신 전략의 추진 배경인데요. 저희도 총장님께서 작년 3월 1일에 취임을 하셨는데 총장님이 총장 공약의 가장 핵심으로 어떤 공약을 내셨었냐면 대학마다 경영 전략도 있고 대학을 잘 경영하기 위해서 전략기획팀 혹은 기획평가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왜 교육의 전략을 짜기 위한 교육의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교육 전략에 관련된 중무부서는 왜 없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서 이제 총장에 취임하면 교육의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즉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과 교육의 인프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자로 저희가 기존 교무처의 기능을 좀 잘라내서 교육혁신처를 신설했습니다. 교육혁신처에는 교육전략기획팀이 있는데요. 이 교육전략기획팀은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그리고 국고 재정지원 사업도 하고 또 학교 안에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부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는데요. 그 업무 분장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 하면 정원관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입학 정원이 3,000명에서 약간 부족한데요. 근데 그 중에 250명의 정원을 학과에서 빼내서 무학과 전형으로 250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그야말로 지난한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좀 부담이 덜한 게 유형 1과 관련된 학생 정원은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수에서 10% 제외하게 되면 전체 정원에서 10.5% 정도를 무학과로 뽑을 계획이기 때문에 정원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처장님하고 저하고의 목표가 자연사였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에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빵빵 터지는 게 기본인데 웃기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전략기획팀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안에 다양한 부서들과 협업하면서 교육혁신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배경으로는 뭐 그동안 제가 이 장표를 한 6번 정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언론에 잠깐 흘렸다가 또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줬다가 또 나중에 또 그게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다시 확정안이 나오는 동안 여러 형태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까지만 해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교부 금액은 70%를 포뮬러로 주고 30%를 성과평가를 해서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부의 발표안을 보면 2024학년도부터는 포뮬러로 50%를 주고
50%를 성과평가를 위해서 교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50%의 성과평가의 핵심이 자율 전공 선택제, 즉 무학과 전형의 실시 여부, 그래서 유형 1과 유형 2의 포션을 가지고 많이 이제 진행할 것 같고요. 정성적으로도 유형 1과 유형 2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마다 지금 유형 1과 유형 2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전략기획팀을 출범시키고 미국에 있는 초일류 대학들 또 유럽에 있는 초일류 대학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크게 이제 본 것은 미국의 대학에서 독특하게 이제 프로그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지나면서 또 2차 대전 지나면서 교육의 생산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이제 학과제는 인재를 길러내고 생산적으로 많이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저희 학교는 같은 H대학이나 하버드대학에서 학과제를 도입하고 전면화시키면서 굉장히 교육의 생산성을 끌어올린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칸막이가 되고 사일로가 돼서 이제 학과 간의 교류협력이 공유협력 또 학제적인 교육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을 미국 대학들이 어떻게 돌파했는지 살펴보니까 사회나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과에서는 할 수 없는 교육, 학과에서는 길러낼 수 없는 인재를 학과 간의 연합 혹은 학과와 기업의 연합 또는 학과와 연구소의 연합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인재를 길러내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미국은 정원이 없고 우리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는 정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이제 교육혁신의 큰 두 가지 방향성의 키워드는 플렉서빌러티와 어댑터빌러티입니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면서도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무이든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마켓 임페러티브라고 했다가 야 이거 너무 세다 이래서 마켓 스마트 시장과 사회가 요구하고 원하는 인재를 최적화해서 길러내는 교육을 하자는 이제 방향성을 정했고요. 그러면서 학문간 경계를 허물고 대학과 사회의 경계도 허물고 국가와 국가의 경계도 허무는 그런 교육을 해보자는 게 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50명 정원을 감축하면서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동아일보에서 한번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어떤 게 보도가 됐냐면 다른 대학들이 무학과 전형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양대가 정원을 공대에서 감축했다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총 250명의 정원 중에 사실 150명 가까이 되는 정원을 다 공대에서 뺐기 때문에 공대를 중시하는 공학교육을 중시하는 한양대학교가 왜 공대에서 정원을 뺐을까에 대한 게 이제 많이 이슈였는데요. 사실 이제 팩트는 맞지만 그러니까 정원을 공대에서 뺐다는 팩트는 맞지만 실제로 공대에서 정원을 뺀 이유는 공학교육 중심의 융합교육을 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학교육 중심의 융합교육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른 학문과 잘 붙는 인공지능이나 바이오헬스나 인지과학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 테마로 해서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와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게 가장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지난 2학기 동안 여러 가지 이제 학내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학과별로 교수님들 다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법인 이사회를 마쳐서 정원 내 250명을 확보했고 정원 외로 또 이제 외국인 학생들 80명 이렇게 해서 총 330명 규모의 자율전공학부를 만들 건데 그 자율전공학부를 한양 인터칼리지라는 이름으로 학칙에 반영해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융합교육 모델로서 한양 인터칼리지 제도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한양 인터칼리지는
디그리보다는 스킬셋을, 사회가 요구하는 스킬셋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 맞춤형 그런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제 잘 적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한양대학교가 음대까지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대학으로서의 책무성 역시 성실히 수행하자, 이런 원칙 아래 기존의 학과를 없애거나 폐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 학과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을 언번들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정신에 맞게 리번들링해서 좀 종합대학으로서 책무성을 다하면서도 융합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보자,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그 교육을 시작하는데, 현재는 지금 보시는 쪽에 왼쪽이죠. 단과대학 아래 학과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있는데, 저희 2028년이 되면 저희가 꿈꾸는 한양대학교는 한양인터칼리지라는 큰 우산 아래 학과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서브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런 단과대학도 있는, 그래서 학사제도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학사제도를 만들고 그런 내용으로 교육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꿈입니다. 한양 인터칼리지 학생들과 일반 학과 학생들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인터칼리지로 입학을 하게 되는, 즉 무학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집중적인 FYE, 1학년 신입생 특화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게 되면 2학년 때부터는 어느 과든 갈 수 있는 자격은 생기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학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전공 프로그램을 36학점 정도 하고 거기에서 더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도 있고, 공대의 데이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교육학과나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가서 48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전공이 프렌들리한 제도를 이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졸업할 때 자기 주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1전공을 한양인터칼리지로 하고 제2전공을 데이터 사이언스로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제1전공을 데이터 사이언스로 하고 제2전공을 한양인터칼리지로 선택할 수 있는 주전공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일반 학과로 들어오게 되는 학생들은요, 다전공 프렌들리하게 학사를 이수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일반 학과 학생들이 총 2,667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입학을 하게 되면 졸업할 때까지 12학점, 즉 마이크로 전공을 필수적으로 의무화해서 이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육학과 학생이라면 제가 그 12학점짜리 그 마이크로 전공을 이수하면서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가서 다중전공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를 12학점 안에서 실험해 봅니다. 그 12학점이 들어있는 풀 안에는 뭐 공학기초, 계산기초, 뭐 물리기초, 뭐 이런 디자인기초, 이런 기초 과목들이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다양한 학과에서 제공하는 맛보기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맛보기 교과목도 듣고 물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과연 내가 12학점을 그렇게 이수하면서 저 과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탐색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해봤더니 수학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주전공은 교육학과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마이크로 전공에서 졸업하게 되는 거고요. 해봤더니 자신감이 생겨서 데이터 사이언스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가서 48학점 이상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주전공을 교육학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스위치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고 조금 학교를 더 다녀서 전공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250명에 국한한 게 아니라 새롭게 2025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전체가 융합교육을 아주 역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그 다음 이제 그림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경계를 허무는 교육과정이 인터페이스 교육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다전공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즉 학과에서 주는 맛보기 교과목하고 공학기초나 아니면 뭐
공학기초, 생명기초, 디자인기초 뭐 이런 기초 교과목들을 좀 이수하면서 자기의 가능성들을 시험해보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 인터칼리지로 입학하는 250명은 인터디서플리너리한 방법론, 세상에 없던 방법론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되고요. 일반 학과에 입학하는 2667명의 학생들은 자기 주전공을 성실히 이수하면서도 마이크로 전공을 하거나 타전공으로 스위치해서 멀티디서플리너리한 방법론을 적어도 2개 정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돕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공교육과정은 더 강화되겠지만 교양교육과정은 좀 더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게 개편하게 되고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인터페이싱 교육과정, 그게 이제 다전공 탐색 교육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필수 교육과정과 도약교육과정 밑에 리미디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미디얼, 재활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재활시켜주고, 물리를 못하면 물리를 재활시켜주고, 뭐 이런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전과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대학 종합대에서 전과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철학과 다니는 학생이 기계공학부로 전과하겠다고 신청하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주냐면 고등학교 때 물리 안 했고, 수능 볼 때 물리 선택 안 했고, 대학 들어와서 기초물리 안 했고, 공업수학 안 했는데 물리학과 3학년 과목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는 열어놓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 프로그램은 없는 겁니다. 뭐 1학년 때부터 전과를 허용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재활교육과정을 제공해서 공업수학도 가르치고 파이썬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기본 교과목들을 좀 이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올해 많이 연구를 그동안 해왔고요. 올해도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모색을 할 생각이고요. 베이직 교과목들, 아까 파운데이션 교과목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사올까 아니면 메가 스터디하고 얘기를 해볼까 뭐 다양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요. 지금 수도권 51개 대학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요. 이렇게 무학과 전형을 실시하면 한 과로 학생들이 몰리면 어쩌지? 250명 뽑았는데 250명 전부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학에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에듀테크를 좀 더 혁신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한 과로 몰리더라도 혹은 한 과에 좀 많은 학생들이 가더라도 이런 교육공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무크가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플리머닝 나온 지도 한 10년, 15년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 혁신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뛰어넘는, 즉 패러다임 판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시도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이라이브가 우리 코로나 이전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때는 하이라이브도 혁신적이었고 대학혁신의 어떤 아이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는 학교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줌으로 교육도 하고 이제 양방 교육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올해 교육혁신 사업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새로운 교육체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인프라에서 새로운 혁신을 해보자는 게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저희가 이제 교육 제도나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도 개발해내면 저희 학교 안에서 성공시키고 반드시 이거를 다른 대학에 제안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일원인 기반 학점 인정 컨소시엄은 이미 한 15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49개 대학이 1년에 3만 명의 학생들이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러닝으로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을 받아가는 그런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이라이브 컨소시엄도 전국에 20개 대학 정도가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독특한 캡슐 디자인이 IC PBL인데요. 이거 역시도
작년에 저희가 다른 대학들에 제안해서 ICPBL 공유협력 컨소시엄을 26개 대학이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됐든 앞으로 뛰게 되는 IT 사업이 됐든 결국 키워드는 공유협력이거든요. 특히 컨소시엄이 굉장히 강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게 된다면 대학마다 반드시 필요한 기초교과목, 아까 말씀드린 물리나 화학이나 확률 통계, 미분적분, 또 다른 여타의 기초교과목들을 학교마다 열심히 하지 말고 학교마다 좀 추천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내용이 정리되고 이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제안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한 2분 30초 더 했는데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피터 드러커 이분의 말씀인데 격변기에 있어서 최대 위험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변화해야 된다, 격변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격변을 대응할 때 어제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 세수를 세부대에 나가서 뭔가 혁신을 함께하는 공진화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짧아서 요약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물리적인 제약은 있지만 어쨌든 좀 만나 뵙고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버드랑 같은 H대학이라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령답 시간이 뒤에 있지만 지금 현재 하이라이브 시스템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만 지령답을 따로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예,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아, 교수님이셨구나. 이게 잘 안 보여서요, 화면이.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내용이 되게 혁신적이고 또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되게 우리 학교에 있어서는 많은 그런 아이디어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발표 내용 중에 파일럿 수업을 파일럿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1학년 학생들 중도 탈락률이 아마 첫 번째 성적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 굉장히 걱정하는 게 이 인터칼리지에 들어왔다가 다 반수하면 어쩌지? 다른 학교 가면 어쩌지? 이게 이제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FY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교섭센터하고 창의용학 교육원이라고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그 학과에다가 그 기관에다가 정책 연구를 이제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구 결과 나왔는데요.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번에 파일럿으로 재학생들 대상으로 1학기 때 혹은 여름방학 때 한번 돌려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그걸 이제 만들어서 파일럿을 운영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에 서울대에서 거기도 이제 자율전공학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냐면 구글이나 MS나 이런데 여름방학 때 한 달짜리 초단기 현장 실습을 보내겠다. 1학년 때 이걸 이제 언론에 발표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랑 굉장히 고민이 결국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거 왜 할까요? 애들 그만둘까봐 그런 거죠. 거기 그만두고 의대 준비할까봐 여름방학 때 해외로 보내서 현장 실습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아마 그게 이제 경험 유형 일로 학생을 뽑는 것도 힘들지만 뽑은 학생들을 잘 이제 유지하는 것 이것도 아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었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같은 고민인데 그 인터칼리지 250명 학생들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 탈락률에 대한 고민하시는데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는 거에 또 하나의 축은 이제 교수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는 혹시 교수에 대한 어떤 뭐 체계라든지 뭐 구조에 대한 것들까지도 그 정책 연구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어떤 것들을 좀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를 살짝만 조금 좀 같이 좀 네.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늘 교수님들도 좀 오셨죠.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교수님들이라 저희가 한양 인터칼리지 안에 프로그램으로도 교수님들을 초빙할 계획이긴 하지만 주로 JA 이 제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한양 인터칼리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왔던 책임 실수 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바꿔보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WAR이라고 아실 텐데 그 메이저리그의 메이저 리거들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평가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책임 실수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황당무계하긴 하지만 그런 시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수님들의 참여는 결국 뭐 이제 인센티브도 제공해드리고 또 책임 뭐 실수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그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학년 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2학년 때 다른 거 갈 때도 진로 지도나 전공 선택 지도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리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250을 뽑은 학생들의 일부를 이제 분담하셔서 아카데믹하게 학술적인 지도를 좀 해주시는 거죠. 앞으로 이 학교에 공부하는 패스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조언해 주시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카데믹 캠퍼스 어드바이저리라고 해서 우리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쯤 석사 마친 직원들을 좀 모집해서 교육을 좀 해서 학생들을 좀 밀착 지도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 인터칼리지를 앞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학과 반대죠. 혁신에 찬성하지만 강론에 반대하는 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학과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설득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제공해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밀입니다. 혹시 추가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시사팀 많은 좋은 강의 해주신 이태 팀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세션 1으로 해서 본격적인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리프레시 역량 강화, 마이크로 디자인과 알파 학기 운영이라는 주제로 교양교육원 김상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양교육원의 김상근입니다. 눈도 오고 오늘 오다 보니까 눈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학교 오시기 싫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와 알파 학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마이크로 디그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타대학의 사례 등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급격하게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핵심력이 무엇일까? 아까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바로 성과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러 분야에서 두루두루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요구했던 그런 인재를 요구했던 것처럼 현재 요구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하고 창의력, 협업 그것과 더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일까? 보면 이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사람들 디지털 시민의 필수 역량으로 미래사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역량인데 리터러시가 이해하고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것들 나타내는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이 정보를 이해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표현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왜 필요하냐? 최근에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또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부터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여러 가짜뉴스를 양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에 수많은 이런 정보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올바르냐 이런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전화하는 것보다는 카톡이라든지 SNS로 소통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같은 사무실 안에 있어도 여기 있는 문영호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도 과거에 전화를 했던 것들 전부 다 SNS로 다 지금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집에 들어가면은 아버지는 방에 거실에서 TV 보고 있고 엄마는 안방에 계시고 아들은 자기 방에 있고 딸이 자기 방에 있으면 뭐 부탁할 때 전에는 이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카톡으로 야 물 좀 갖다 줘 뭐 아니면 그렇게 좀 소통할 정도로 굉장히 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타대학들의 이 디지털 리터러시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 현황을 보면 이제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대학과 동일하게 이제 9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2022년 2학기부터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교양학부인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3개의 후마니타스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을 해서 AI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디그리, 인공지능 마이크로 디그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디그리 이 3개의 후마니타스 마이크로, 디지털과 관련된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 같은 경우는 9학점에서 15학점까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공통교양에 진로 영역을 진로와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을 확대 개편해서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목과 연계한 5개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점은 명지대학은 이제 그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육성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배움터 교육 캠프를 운영을 해서 타자에게는 없지만 이 대학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대학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모건대학은 12학점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양과정에 14개의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지금 오픈했습니다. 물론 디지털과 관련된 건 3개의 마이크로 디그리가 있고요. 디지털, 소프트웨어, AI 이렇게 교과목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모건대학은 교양에 지정되어 있는 14개의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중에 3개의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은 자기 전공 학위와 관련 별도로 교양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증명서에 표시해서 이걸 별도로 부여하는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명대학 같은 경우는 2학점짜리 6과목 10학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프트 필수 모델인 공통 필수, 계열 필수 이런 교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2019년 11월 13일에 마이크로 디그리 관련 규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3조 사항에 보면은 9학점 미만, 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 과목 일람표에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2023년에는 청소년 상담,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 종합배, 소프트웨어, 청소년 지도, 회계, 아동 창의 음악, 세계 시민, 유아 디지털 콘텐츠 7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3개가 추가돼서 디지털 리터러시, 리드 워시퍼, 국제무역사, 그래서 전체 10개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양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마이크로 디그리를 좀 하는 실행하기 위해서 좀 조사했던 것들, 학생들에 대한 관련 수요 조사를 보면 2021년도 2학기 교양교육 학생 모니터링단에서 이과 과목에 대한 재학생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1명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이과 과목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생활과 접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파이썬, 코딩, 빅데이터 등 이런 디지털 관련 국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본대학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국과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혁신원에서 2023년 9월 21일부터 전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그런 참여자 170명이 참가했던 학생에도 유연에 대한 재학생 설문조사 중에서 희망하는 마이크로 디그리에 코딩 관련 마이크로 디그리, 그리고 AI 교육 마이크로 디그리, 빅데이터 디그리, 의료 공학 관련 마이크로 디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양에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과목들을 보면 전체 11개인데요. 7개는 교양에 좀 편성되어 있고 2개는 한양대가 운영하는 하이라이브에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코딩이기에는 한양대 하이라이브 교과목이고요. 밑에 있는 2개는 알파학기로 이제 작년 2학기에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진행됐던 인문사회계를 위한 파이썬 기초, 올 여름에 진행된 인문사회계를 위한 컴퓨터 기초에서 전체 11개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교과목 현황을 보면 그 중에서 지금 현재 6개의 교과목이 편성이 돼서 전체는 지금 현재는 17학점인데 여기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창의적 소통이 24년 2학기 3학점으로 변경될 예정이라 18학점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디지털 리터러시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문적 교목과에서 교양 쪽에 신설해서 운영했던 그 교과목을 진행한 알파학기를 보면 수요자 중심의 학생에도 유연하는 인문 기반 디지털 융합을 위한 알파학기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업명으로 해서 지난 2023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하루에 5시간씩 집중이 수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하시는 재학생들은 IT 융합 소프트웨어학과나 예술계열을 제외했는데 사실 예술계열까지 포함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번 학기에는 예술계열을 포함하고서 지금 가보려 합니다. 신청 당시에 직전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0 이상인 자는 누구나 수강할 수가 있었고요. 지난 겨울에 진행한 그 인문사회계를 위한 파이썬 기초 교과목에서 전체 수강에는 15명의 정원을 제한을 두고 모집을 했는데 11명이 모집을 했고 처음에 1명은 수강 신청해놓고 바로 자기가 포기를 해서 10명의 학생이 첫 시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첫 시간 첫날 와서 수업을 듣고 6시간 수업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다 안 와서 실제로는 10명의 학생이 수업을 다 이수를 했고요. 2학점 30시간,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 5일 동안 집중이 수료됐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3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교양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목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알파학기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파학기 운영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학생들 이제 만족조사를 해보니까
들어온 10명의 학생 중에 1명을 제한 나머지 9명 학생은 한 번도 이런 코딩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이 과목을 수강하고 나서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 교양에 있는 컴퓨터적 사고와 코딩에서 스크래치로 수업을 하긴 하지만 그런 블록 코딩이 아닌 그 텍스트 코딩하는 것을 처음 해봤는데 해봤더니 충분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디지털이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디지털 리터러시 마이크로 디그리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이거를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알파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목 두 개는 이제 교양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은 조금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운영을 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알파학기는 이제 좀 계속 꾸준하게 교과목 개발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뭐 생성이나 AI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과목에서 연계 가능한 뭐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금은 창의와 소프트웨어 경진대 한 과목밖에 없는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없는데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교내 봉사 동아리가 있다면 이 부천 지역과의 그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디지털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재는 교양 필수를 제한 9학점 이수하도록 하니까 교양 필수를 들었는데 자기가 따로 이렇게 세 과목을 들어야 되고 또 이제 알파 학기는 지금 알파 학기 그 과목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학생들을 유도하는 방법은 이미 교과를 하나를 들었기 때문에 그 과목을 포함해서 12학점, 결과적으로는 9학점 똑같긴 하지만 그 교양 필수에 있는 교과목을 포함해서 12학점을 하게 되면 이미 하나를 들었으니까 3개만 더 들으면 된다든지 아니면 알파 학기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디지털 리터러시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하는데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본인들의 역량도 키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청소년들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디지털 소외계층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따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해 놓으셨다가 뒤쪽에서 한꺼번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수학생 입학의 다층적 통합 지원 체계 도입이라는 제목으로 교수학생개발센터 조무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수학습 입학에 대한 발표를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하게 돼서 이번이 이제 2차년도 되는데요. 2차년도 진행하면서 1차년 때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게 그렇지만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볼 때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소수학습 이탈 시 무엇인지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수학습 이탈 자체의 그 목표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소수 집단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정말 캠퍼스 생활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습 전략이나 아니면은 상담이라든지 마음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창업 관련되어 있어서 진입의 장벽이 굉장히 사실은 전공보다는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원스톱 서비스로 좀 누리게 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출발되었고 이 세 개의 영역이 펼쳐져 있는 그런 콘텐츠를 우리 학생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수강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접근 용이하게 만든 그런 온라인 비교과 콘텐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교에 이제 들어온 이상 우리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이제 희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또 희생되는 거는 또 원치도 않으실 거고, 어쨌든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틈새, 음의 영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좀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타겟의 트랙이 사실은 5개인데 굉장히 헷갈린다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 학습 전략에서 두 문자 기억법으로 하면 되게 쉽습니다. All you do, view me라고 해서 only 트랙, 그 다음에 학사 경고를 위한 only 트랙, 그 다음에 유리는 유학생, 너에게 유리한 트랙, 그 다음에 둘이는 장애학생 트랙인데요. 둘이서 한번 열심히 잘 의지해서 잘 가보자로 가는 둘이 트랙, 그 다음에 뷰리 트랙은 나와 다른 문화권의 이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탈북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뷰리,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장해보자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미리 트랙은 신입생 1학년들이에요. 특히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신입생 1학년들에게 미리미리 좀 우리의 그것을 3가지 영역들을 준비하자, 그런 의미로 미리 트랙입니다. 그래서 올류도 뷰미 트랙이 있다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전략이나 마음 건강이나 취창업 파트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라는 것으로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에도 여전히 학생 상담센터나 교사학습개발센터나 그다음 미래인재개발센터랑 그다음에 또 교육혁신을 주축으로 해서 이 4개의 부서가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우리 교내에서만 활용을 했다고 하면은 올해에는 조금 더 전국구로 이 컨텐츠를 공유하고 확산시켜보자 라고 하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23년도에 또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외부에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첫 주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첫 주자를 이렇게 파이오니어 정신으로 이제 나아갈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4개의 부서가 어쨌든 마음을 협업을 해서 그렇게 꾸려 나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그 마인드를 굉장히 이제 같은 스피릿으로 가기 위해서 맞췄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성숙된 그런 마인드셋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각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월부터 그런 기획을 통해서 사업을 이제 구성을 했고, 이런 회의들을 이제 매달마다 진행을 하면서 서로서로 이제 좀 격려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를 이제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받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우리가 또 다른 학교에서는 소수 집단을 위해서 어떻게 또 교육을 하고 있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민하게 또 정보 수집이나 그런 발빠른 그런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제 펼쳐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했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이제 KCTL이랑 그다음에 한국교육심리학회에서 함께 이제 협업해서 학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런 교사학습개발센터나 아니면은 이 관련 부분에 이제 그 실무자와 이렇게 책임자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서 또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다른 학교는 저런 부분을 하고 있네, 함과 동시에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의 경쟁력은 어느 수준일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퀄리티가 사실은 높아야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느낀 부분은 다른 학교, 이제 큰 학교들은 굉장히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한 그런 디테일함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력이 있다. 우리 학교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면은 신학대다운 그런 색깔을 확연하게 이렇게 발휘하면서 학교의 명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간의 비전을 이렇게 보고 온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23년도에는 장학생이 포커스입니다. 22년도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탐구하고 컨텐츠를 이제 생산을 했다면은 23년도에는 장학생을 더 이해하고 이들을 어떻게 더 많이 품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체계적인 그런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에 대한 첫 단추로 콜로키움을 이렇게 개최해서 굉장히 이창훈 앵커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책에서는 읽어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 콜로키움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소수학습 이타겟을 전국으로 이렇게 펼치면서 사실은 이 소통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드는 게 사실 시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홈페이지에 한 게시판 공간을 이제 빌려서 이 타겟 사업이 이렇게 펼쳐집니다라고 하는 게시판을 이제 개설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정보를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애 학생을 위한 그 소수학생 이 타겟 학생 통합 관리 체계를 한번 저희들이 이제 잡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실무자와 함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 콘텐츠가 장애학생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을 계속적으로 비교과에 노출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캠퍼스 웰빙 라이프를 실현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체계 운영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지, 생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총 정리하는 그런 기회도 이제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가 굉장히 좀 무심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보면은 그렇진 않은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 학교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든 그런 여러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다 모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이 컨텐츠가 또 잘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PDCA 관리 체계를 이제 통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체계를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되는 실무는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이지만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혁신원을 비롯해서 세계센터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좀 더 체계화시키고, 또 실무자가 인식을 해야지 이게 현장에 잘 뿌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점을 두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은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장애학생을 위해서 없다 하지만 다 모아보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잘 운영을 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 교육 과정이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5개 틀에 올유도 뷰미 트랙에 5개 온라인 프로그램이 상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주제들이 12개가 있고요. 제가 이제 저는 뭐 학습 전략 부분에 이제 관여를 했지만, 다른 학생 상담센터나 그 다음에 치창업 그 미래인재 개발센터에서 생산한 그런 콘텐츠가 제가 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콘텐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학생들이 접근을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들 정도로 퀄리티가 이제 높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새로 이제 개발한 게 총 6개의 주제입니다. 총 6개의 주제에 한국어,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버전, 그 다음에 수어 버전 이렇게 해서 총 24개의 컨텐츠가 생산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컨텐츠가 훨씬 더 세련되게 그렇게 이제 촬영이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서 이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생산한 컨텐츠가 맞을까? 그 정도로 퀄리티가 좀 있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에서는 이미지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 전략에서는 기억 전략과 노트 풀이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취창업에서는 직장 예절과 자기 브랜딩 전략.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끝까지 다 봤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직장이잖아요. 생활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좀 기본인데도
잊었던 부분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컨텐츠 내용이어서 굉장히 이 부분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다른 학교에 제가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비즈니스 나갈 때 부끄럽지 않다 이런 정도로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MOU 체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학교의 네임밸류가 신학대에서는 사실은 1위지만 다른 학교에서 서울신학대가 어디에 있지라고 하는 질문을 외부 활동을 하면 종종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받았던 명함들을 매주 수요일 오전 되면 쫙 깔아놓고 오늘은 어느 학교에 누군데 전화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그냥 겁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제가 그냥 제일 만만한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한번 해보시겠느냐 하면은 의외로 무료인가요? 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무료이다. 영어 버전, 그 다음에 중국어 버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버전, 그 다음에 수어 버전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도 되게 좋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자체 학교에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24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그 사전에 좀 더 많은 긴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실시를 이제 하려면은 적어도 2, 3개월 전에는 움직여야겠구나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이제 현실성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칼빈대학교 칼빈대학교는 정말 아무도 없는 데에서 칼빈대학교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교직원 예배 때 총장님께서 칼빈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몇천 명이 있더라, 1,500이 있더라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이 사업에 이제 실무자로 칼빈대학교에 이 컨텐츠를 팔아야겠다.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승산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바로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초스피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그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 수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남 지역에서도 이 대학이 이제 어쨌든 굉장히 이름이 높은 그런 대학인데 저는 분명히 이런 콘텐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대학에서는 여기까지의 재정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승산이 있구나. 아무리 4년제 대학 그런 국공립 대학이더라도 우리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충남대학교와 진행하게 되었고요. 충남대학교는 유학생만 대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파일럿처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MOU까지 체결이 되었고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세경대학교 아니면 추계예술대학교 일단은 MOU를 다 맺었고 지금 세경대학교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추계예술대학교는 3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의 성과를 한번 보면은 일단 콜로키움을 통해서 59명의 참여자 그 다음에 이제 MOU를 통해 가지고 3개 학교를 MOU를 맺고 또 성과 공유회 때 11개 대학이 이제 참여를 해서 관심을 내비셨고요. 이것은 비즈니스 세일즈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학교 수는 더 많이 늘어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24년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운영을 233명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콘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콘텐츠가 4개 국어 언어로 이제 생산이 되어서 이번 올해에는 그 12개에서 지금 6개가 더 되었기 때문에 18개 컨텐츠를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지원에서는 두리 트랙에 체계를 세우는 그 보고서가 이제 하나가 발간이 되어서 이런 사업 성과를 왔고요. 이런 정성적인 성과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이냐인데 올해는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이제 유학생과 장애학생 두 번째는 그랬다면 올해는 남은 트랙이 3개 트랙입니다. 올리 학고 트랙, 그 다음에 뷰리 다문화 트랙, 미리 신입생 1학년 트랙 전부 다 이 3개 트랙은 약간의 이제 공통점이 있어서 이 3개 트랙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이 학생들에게 더 밀접하게 이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개발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총 4개의 컨텐츠를 4개 언어로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 확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2년 동안 사업을 해보니까 이거를 브랜딩화하는 부분이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밍을 브랜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근무 스타일대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대학 성과관리센터 구축과 운영 사례라는 제목으로 성과관리센터 김선희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선희입니다. 제가 원래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15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47분을 달하고 있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상 55분에 저희 세션이 마감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대학 성과관리센터 소장일 뿐만 아니라 학과에서 사업단의 부단장을 맡겨주셨거든요. 부단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55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대학 성과관리가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처음에 센터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 준비 단계, 그리고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R센터 구축 사업은요, 아시다시피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희 총 3개년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래서 첫 22년도 사업을 실행할 때는요, 기초 연구를 통해서 우리 ST 유형 IR센터의 모양을 잡아갔고요. 지난 23년, 2차년도에는 실제 이 센터를 개소하는 역할들을 주력을 해서 했고요. 이제 이번에 24년도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우리 학교에 맞는 형태의 센터로서 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센터 구축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크게 2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연구는 기존에 있는 교육성과관리센터들, 많은 대학들에서 교육성과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관리센터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하면서 그들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기관연구, 그러니까 즉 IR센터라는 조직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제안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향후 우리 IR 전담 조직에서는 반드시 이 수행 영역으로서 대학의 성과관리, 그리고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학습 성과를 분석하고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이 제일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역할들을 반드시 우리 센터에서 담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관련해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된다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어떤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이 부분은 이제 통합성과관리 DB를 구축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대학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55% 정도가 되고, 아직은 구축하지 못한 대학이 45%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학교 규모별로 혹은 종류별로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 대학이 지금 소규모 대학이지 않습니까? 소규모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인 경우에는 구축하지 않은 대학들이 한 65%가 되지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벌써 52% 정도가 이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더라라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성과관리 DB를 구축할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가장 많은 것은 교육 경험 및 학습성과 데이터, 그리고 학적 데이터, 입학 관련 데이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지금 현재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니 전략적으로 저희가 선택과 집중에 의해
그런 DB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정을 조금 제안을 좀 드렸고,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데이터들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시면 교육경험 학습 성과 데이터는 저희가 현재 이룸이라든지 이캠퍼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학적 데이터는 학사관리 데이터들, 입학 데이터는 아직 여러 가지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센터 구축하는 단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은 혁신원의 일부 업무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2020년 7월에 저희가 교육혁신원 산하의 교육성과관리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센터를 개조를 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작년이죠. 2023년 9월에 교육성과관리센터에 10월입니다. 교육성과관리센터를 기획처 산하의 대학성과관리센터로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게 되어서 현재의 모양을 갖게 되었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담당하던 업무였던 교육성과 분석,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대학성과관리, 그래서 성과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런 업무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저희 IR센터라는 명칭 하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교육성과 관련해서 분석 업무를 했던 거 크게 한 3가지 유형,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대학성과 관리 업무 3가지 유형 정도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사실은 기존의 교육 성과 관리를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IR센터라면서 조금 더 대면 서비스라고 할까요? 기존에는 분석한 내용들을 보고서를 그냥 이제 각 부서에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형태의 공유를 했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실 수 있도록 구성원 대상의 어떤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뉴스레터 발행이라든지 이런 인증패 수여식 진행하고 인센티브 부여하고 이런 형태의 업무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대학성과관리 정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했던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기존에는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신입생 중도 탈락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그런 중도 탈락이라든지 그 다양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팔로우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첫 번째 이야기를 진행했고, 이번 3월 정도에는요 저희가 이것의 후속 연구로서 신입생의 학업 지속성 관련 연구를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해서 분석해서 각 학부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롭게 시작했던 사업으로 통합적 성과관리 시스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는데 총장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혁신 지원 사업의 자율성과 지표를 관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무 개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3명의 연구원, 저 포함해서 3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우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대학의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딱 55분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속도감 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학생 우수 사례, 관악 협력 채용 인재 프로젝트 우수 사례, 깨끗한 스마트폰 관련 주제, 사회복지학과 박민 학생의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셜 리빙 랩 교과목을 통해 진행된
관악협력 지역주문지 프로젝트 우수 사례인 깨끗한 주식회사의 스마트 거울에 대해 발표하게 된 사회복지학과 박민입니다. 소셜 리빙랩 교과목에 대한 설명과 우수 사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소셜 리빙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셜 리빙랩은 사용자와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이며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정리하고 대안을 탐색, 실험하는 참여 개방형 공간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참여형 교과목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학 혁신지역 사원 일환으로 교육 공모를 통해 소셜 리빙랩 교과목 신설 결정이 되었으며 2022년 2학기에 새롭게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소셜 리빙랩 교과목은 부천시 기획교정실장 및 대학 교육혁신원장 주관하에 부천시와 대학이 지역 현안 제시 및 제한 시정 반영 검토, 소셜 리빙랩 교과목 운영 등의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지역 문제 현황 특강 및 현장 조사 지도와 과제 발표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제한 의견 취합과 부천시 제한제도 참여 안내를 통해 수업 이후에도 수속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셜 리빙랩의 학생 목표는 디자인 신경 방법론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지역의 문제 정의와 지역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의 제안입니다. 소셜 리빙랩 과목은 자기 관리 역량과 소통 공간 및 창의 융합 역량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가톨릭 대학교와 연합 워크숍, 상호 방법 멘토링, 연합 최종 발표 등을 통해서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셜 리빙랩 과목의 운영은 3명당 한 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구성 방식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으며 지역 문제 특강은 부천시청 담당자가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조사는 설문, 시민 인터뷰, 공무원 담당수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멘토링은 주제 관련 전문가로 공무원, 관련기관 직원 등과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결과 발표에는 기말고사 과정을 중심의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이 심사에 참여하여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셜 리빙랩 수업 중 나온 우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한 지역 문제는 지역 내 쓰레기의 무단 투기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시작해 부천의 각 현장을 조사한 결과 쓰레기 무단 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의 방법을 몰라 신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청소 미화원이 치우지 않는 이상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 미화원과의 면담 조사 결과 경고문 등은 효과가 미비하다. CCTV가 없는 곳에 몰래 버린다. 쓰레기 계속 무단 투기한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천시 거주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천역에서 무단 투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버려도 되는 곳이라 착각해서 감시가 되고 있지 않아서 마땅히 버릴 곳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찾기 귀찮아서가 주된 이유였으며 저희는 버려도 되는 곳이라 착각해서와 감시가 되고 있지 않아서라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천시 번화가 코너 및 외진 곳에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으며 무단 투기 방지 포스터, 과태료 안내가 되어 있는 곳도 쓰레기가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CCTV, 단속기간,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라는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 바닥에 빛을 쏴 내용을 전달하는 로그라이트의 경우 예산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경우 방법이 번거롭고 까다로워 접근성이 낮습니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CCTV 설치의 경우 사각지대에 투기하는 경우가 막기 힘들다는 점과 초상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집중 단속 기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깨끗해질 수 있지만 집중 단속을 매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장기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렵기에 장기적인 효과 도모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컨셉입니다. 저희는 다보여이라는 상시 전원 공급 가능한 스마트 거울을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를 통해 평상시에는 환경 관련 공익 정보 제공, 카메라로 사람을 인식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자 발견 시 경고 및 이벤트 발생, 기타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 통제 기능을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저희 제품의 설계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관리센터에서 중앙 서버로 전부 통제하는 형태, 다른 하나는 각각의 지자체가 GPU 서버로 개별 통제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 니시에 맞춰 설계 후 시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저희 다부여이와 경쟁 서비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CCTV 설치, 양심도어 설치,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이 있으며 다부의 경우 각 경쟁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상하였습니다. 가격을 타 서비스에 비해 낮추고 실시간으로 플래시, 소리와 같은 효과를 통해 무단 투기자에게 경고하는 효과를 주고자 합니다. 다부아를 상용화하기 전에 우선 초기 시장의 확보와 자체 생산시설 확보라는 이슈를 해결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타 경쟁 서비스와의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부아는 타 경쟁 서비스에 비해 가격 대비 높은 쓰레기 투기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부아의 비즈니스 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시 등 지자체의 납품을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효과적으로 줄여내 일반 시민과 청소업체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와 추가적으로 타 지자체와 기관들에 판매하는 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부여의 제품 개발 전략입니다. 현재 모니터에 객체 인식 등 첨단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거울의 특허와 다부여이, 다부여비 두 개의 브랜드 상품권을 출원하였으며 시제품을 직접 제작해보며 기술, 디자인 등 역량을 내재화하고 발표회, 전시회 등에 참가해 제품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및 SNS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모전 참가 이력으로는 2022년 부천시 사회혁신 경진대회 대상 수상, 2023년 단비기업 상업지원 사업대상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2023년 8월에 깨끗한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스마트 거울 다보여라는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법인 상태이며 추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추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을 위한 계획입니다. 부천시청 자원순환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 거울 다부여의 수요조사 및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품 제작을 위해 최소 수량 50개 이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연도부터는 스마트 거울 다부여에 이어서 업사이클을 통한 스마트 교육 키트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현재 키트 개발 및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신학대학교 깨끗한 주식회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문제 해결과 또 학생 성장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는 학생의 생생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발표해 주신 박민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인데요. 혁신지원 사업단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단의 이름이 혁신방범대라고 합니다. 혁신방범대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마지막 사례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서울신학대학교 대학혁신지원 사업 모니터링단 혁신방범대의 대학혁신성과 포럼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대학혁신지원 사업단 마스코트 혁이와 문희입니다. 저 혁이는 혁신방범대에서 이름을 따왔고 사람들이 가깝게 느끼고 함께하는 동물인 강아지를 모티브로 했어요. 리더십 있고 친화력 높은 성격으로 언제나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학생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줘요. 저의 동료 문희는 학생 모니터링단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이곳 저곳에서 소식을 모으고 전달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며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요. 저희 대학혁신지원 사업 3기 모니터링단 혁신방범대는 보육학과 20학번 조혜은, 정가윤, 사회복지학과 21학번 김혜진, 관광경영학과 21학번 황인혜, 유아교육과 22학번 양혜민으로 구성되어 학우분들이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제공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에 최선을 다했어요. 혁신방범대는 한 달에 한 번 학우분들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벤트와 카드뉴스를 만들기 위해 회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한 달에 2번 이상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후기를 적었어요. 첫 번째로 진행했던 이벤트는 사업 추천 이벤트로 어떤 이벤트를 진행해야 학우분들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처음에 나왔던 아이디어로는 인스타그램 필터를 대학혁신 지원 사업 마스코트인 혁이와 문희를 활용한 필터를 제작하여 혁이와 문희 필터를 적용한 사진을 스토리에 업로드하는 형식의 홍보 이벤트를 하려 했지만 필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겨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사업 추천 이벤트로 진행하였어요. 사업 추천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계정 팔로우 후에 DM을 통해 추천하거나 참여하고 싶은 사업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경품과 당첨자는 모니터링단이 회의를 통해 직접 선정하였어요. 이벤트 종료 후에는 추천받은 사업들을 모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더 많은 학우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했어요. 추천받은 사업들로는 해외 취업 특강 답이 토론대회, 통그로가 될 순 없어도 해외 취업 특강은 비자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워킹홀리데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하였으며 답이 토론대회는 학생들끼리 사회현상이나 학교 문제 등을 논제로 답입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통그로가 될 순 없어는 내게 맞는 화장법과 옷 색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면접 때는 어떤 스타일을 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 하였어요. 그 외 추천받은 사업들로는 유명인사 특강으로 매달 유명한 책 작가님 또는 각 학과의 진로별로 유명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초대하여 특강을 해주시는 사업을 추천받았어요. 다음은 STU 학습법 아카이브 사업으로 디지털 시대인 지금 자신이 작성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STU 학습법 아카이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좋았던 사업으로는 클린컨버시티 봉사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선배님들과 학교 뒷산인 성주산에서 함께 쓰레기를 치우며 친해질 수 있었고 산의 모습 또한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전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단원들이 센터별 인터뷰 후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더욱 다양한 학우들이 센터별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성과보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학생 모니터링단을 맡고 있는 혁신방범대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뭐 있을까요? 바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소개와 저희가 하는 모니터링단 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면 될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모니터링단 활동 보여주셨는데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저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혁신방범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혁신방범대 그리고 이 귀여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마스코트인 혁이와 언니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지금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 모니터링단 혁신방범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개 사례 발표 모두 만나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혁신사업 진행하면서 그 사업 진행하는 그 부서들, 또 학과들, 아니면 이제 또 학생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그 고민과 노력들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혁신지원사업단 단장이신 한수정 교수님께서 질의응답 및 폐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간 안에 잘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기쁘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쁘기도 하고요. 네, 저는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행사들을 보면서 이제 22년도에 저희가 혁신지원 사업 처음 이제 꾸리고 막 사업단 사무실 만들고 뭐 이런 것부터 하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의 소회를 좀 갖게 되는 시간이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발표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되지 않았으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도 사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소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뭐 5개의 사례 중에 우리 발표자도 다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발표자님께서 대답해 주시거나 혹시 사업단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또 대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박민 학생께 다시 한번 정말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의 구성원들만, 교수님들만, 또 직원 선생님들만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수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또 시하고 연결하고 또 그것으로 창업에까지 이루어지고,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학의 어떤 교육의 모습이 정말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회, 제3회 우리 박민 학생이 나올 수 있게, 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기까지 뭐 우리 미니 학생 혼자서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신 우리 미래에서 이영주 교수님, 우리 구영 선생님의 노력과 뒤에서 얼마나 많은 리딩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우리 2023년도 서울신학대학교 STU 대학 혁신 성과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